그날 밤 굳게 닫혀 있다고만 생각했던 문틈 사이로 저는 외로운 과부인 한 여자로서 평생 보아서는 안 될 장면을 우연히 목격했습니다. 제 눈이 비밀스럽고 민감한 순간을 마주하고 그 소리를 들었을 때 심장은 빠르게 뛰고 전신의 긴장감이 퍼지며 몸이 떨렸습니다. 그 순간 30년 동안 메말라 있던 제 안의 여자가 마치 본물처럼 힘차게 살아나는 듯 깨어났습니다. 이 이야기는 제 인생에서 가장 부끄러운 고백이자 동시에 가장 생생하고 찬란한 기억일지도 모릅니다. 지금부터 제가 감히 누구에게도 털어놓지 못했던 금기의 시간들을 당신에게만 조용히 고백하겠습니다. 이것은 한 여자의 죄책감과 욕망 그리고 사랑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3년 전 제 삶은 소리 없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젊은 나이에 남편을 암으로 먼저 떠나보낸 후 제 삶의 유일한 이유이자 세상의 전부였던 딸 지아, 그리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손녀딸 서윤이가 벚꽃이 비처럼 쏟아지던 4월의 어느 날 음주운전 차량에 의해 허망하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날은 정말 평범한 봄날이었습니다. 따뜻한 햇살이 내리쬐고 벚꽃이 피 하늘하늘 날리던 아름다운 날이었습니다. 아침부터 날씨가 너무 좋아서 저는 창문을 활짝 열어두었습니다. 봄바람이 커튼을 흔들고 새들이 지저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지아는 서윤이를 데리고 놀이터에 간다고 했습니다. 오후 2시쯤이었을 겁니다. 저는 그날 집에서 김치를 담그고 있었습니다. 봄배추로 만드는 김치가 맛있다고 지아가 좋아했거든요. 엄마, 서윤이랑 놀이터 다녀올게요. 날씨도 좋고 벚꽃도 예쁘게 피었대요. 지아가 현관문을 나서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서윤이는 분홍색 원피스를 입고 토끼 인형을 안고 있었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사준 새 원피스였습니다. 할머니, 다녀올게요. 서윤이가 손을 흔들며 말했습니다. 저는 부엌에서 손을 닦으며 현관으로 나갔습니다. 조심히 다녀와. 차 조심하고. 서윤아, 할머니 말 잘 들어야 해. 네. 그것이 제가 본 딸의 마지막 모습이었습니다. 그 환한 미소가 제가 본 마지막 모습이었습니다. 만약 그때 제가 알았더라면 조금 더 오래 안아주고 더 많이 사랑한다고 말했을 텐데요. 그로부터 2시간 후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저는 김치를 다 담그고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손에 고무장갑을 낀 채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정수연 씨이신가요? 네, 그런데요.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빨리 병원으로 오세요. 그 순간 제 머릿속이 하얗게 비었습니다. 손에서 전화기를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서 주저앉았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횡단보도에서 음주운전 차량에 치였습니다. 어머니와 따님 모두 현재 응급실에 계십니다. 빨리 오셔야 합니다. 저는 정신없이 택시를 잡아타고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차 안에서 계속 기도했습니다. 제발 무사하게 해주세요. 제발요. 병원에 도착했을 때 이미 모든 것이 끝나 있었습니다. 의사는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최선을 다했지만 두 분 모두 이미 현장에서 사망하셨습니다. 충격이 너무 커서 즉사하셨습니다. 고통은 없으셨을 겁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도 현실로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아니에요. 거짓말이에요. 방금 집에서 봤는데 웃으면서 나갔는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영안실에는 하얀 천으로 덮인 2개의 시신이 나란히 놓여 있었습니다. 천을 걷자 지아와 서윤이의 창백한 얼굴이 보였습니다. 지아야, 서윤아. 저는 그들의 이름을 부르며 흔들었지만 그들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차갑고 굳어버린 그들의 몸을 안고 저는 비명을 질렀습니다. 남편의 3년상을 치르고 겨우 마음을 추스렀을 때 저는 지아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제게 지아는 단순한 딸이 아니라 제 꺼져가던 삶을 다시 살게 한 생명의 밧줄과도 같았습니다. 남편을 잃고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하던 저에게 지아는 다시 살아갈 이유를 주었습니다. 임신을 알았을 때 저는 처음으로 다시 웃을 수 있었습니다. 배 속의 아이를 쓰다듬으며 속삭였습니다. 엄마가 잘 키울게, 행복하게 해줄게. 지아는 제 품 안에서 무럭무럭 자라났고 세상에 나온 순간부터 제 삶의 빛이었습니다. 그런 딸과 그 딸의 분신인 손녀를 한날 한시에 잃었을 때 저는 차라리 저도 그 자리에 함께 있었더라면 하고 신을 원망했습니다. 왜 저를 데려가지 않았느냐고, 왜 제가 살아남았느냐고 매일 밤 울부짖었습니다. 장례식장은 눈물바다였지만 정작 저는 눈물 한 방울 흘리지 못했습니다. 슬픔이 너무 크면 오히려 감각이 마비된다는 말을 그때 실감했습니다. 텅 빈 껍데기만 남아 사람들의 조문을 받고 기계처럼 절을 하고
의미 없는 위로의 말들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보냈습니다.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힘내세요. 시간이 약입니다. 하늘나라에서는 편히 쉬실 거예요. 그런 말들이 제게 무슨 위로가 되었겠습니까? 저는 그저 고개만 끄덕이며 감사하다는 말을 되풀이했을 뿐입니다. 장례식장 3일 동안 저는 단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눈을 감으면 딸과 손녀의 얼굴이 떠올랐고 그 모습을 보면 차마 눈을 감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지옥 같은 시간 속에서 저만큼이나 영혼이 부서져 내린 사람이 바로 제 사위 박진우 씨였습니다. 28이라는 좋은 나이에 제 딸을 만나 세상 전부를 얻은 듯 행복해하던 그였습니다. 처음 진우 씨가 지아를 데리고 저를 찾아왔을 때가 기억납니다. 5년 전 여름이었습니다. 키가 크고 단정한 인상의 청년이 제 딸 손을 꼭 잡고 서 있었습니다. 지아는 수줍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소개할 사람이 있어요. 제 남자친구 박진우예요. 진우 씨는 정중하게 인사를 했습니다. 어머님, 처음 뵙겠습니다. 지아를 정말 사랑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눈빛만큼은 진지했습니다. 그로부터 1년 후 그는 제 앞에 무릎을 꿇고 청혼 허락을 구했습니다. 지아의 손을 잡고 제게 결혼을 허락해달라며 수줍게 웃던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어머님, 제가 지아를 평생 행복하게 해드리겠습니다. 믿어주세요. 저는 그의 진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래, 믿는다. 우리 딸 잘 부탁한다. 그렇게 말하며 저는 그의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결혼식 날 진우 씨는 지아를 바라보는 눈빛이 온통 사랑으로 가득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보물을 얻은 사람처럼 행복해했습니다. 그리고 2년 후 서윤이가 태어났을 때 갓난아기를 품에 안고 어쩔 줄 몰라 하며 감격의 눈물을 흘리던 모습이 어제 일처럼 선명한데, 그는 이제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두 여자를 잃고 잿더미 위에 홀로 서 있었습니다. 휘청거리는 걸음으로 장례식장을 오가던 그의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새까만 상복을 입은 그는 마치 생명이 닿은 나무처럼 메마르고 공허해 보였습니다. 수척한 얼굴로 영정사진만 바라보던 그의 텅 빈 눈동자, 아무렇게나 자라난 수염, 앙상하게 마른 어깨를 보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저 아이를 저대로 두어서는 안 된다. 내가 지아 목까지 챙겨야 한다. 그것은 어미로서의 책임감이었는지 아니면 그를 통해 내 딸의 마지막 흔적이라도 붙잡고 싶었던 이기심이었는지 지금도 잘 모르겠습니다. 장례식이 끝나고 사람들이 하나둘 떠나간 후 저는 진우 씨에게 다가갔습니다. 진우야, 혼자 있지 마. 힘들 때는 언제든 나한테 와. 알았지? 그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눈은 이미 초점을 잃은 지 오래였습니다. 그렇게 장례를 치르고 저는 일주일에 서너 번씩 진우 씨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딸이 살아있을 때처럼, 아니 어쩌면 그때보다 더 정성껏 음식을 만들었습니다. 새벽 5시면 일어나 장을 보러 갔습니다. 시장에서 가장 신선한 재료들을 골랐습니다. 지아가 유난히 좋아했던 매콤한 닭볶음탕을 만들 때는 고춧가루 양까지 딸이 좋아하던 그 맛 그대로 맞췄습니다. 서윤이가 고사리 손으로 집어 먹던 달콤한 계란말이는 설탕을 조금 더 넣어 아이가 좋아하던 단맛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진우 씨가 몸보신해야 한다며 푹 고아낸 사골 국물은 밤새 약한 불에 끓여 진한 국물을 우려냈습니다. 그 음식들을 만드는 시간은 제게 유일한 치유의 시간이었습니다. 칼질을 하고 불 앞에 서서 국을 끓이는 동안에는 딸과 손녀가 옆에서 제잘거리는 환청을 들으며 저는 잠시나마 고통을 잊을 수 있었습니다. 엄마, 오늘 뭐 해? 냄새 좋다. 서윤이가 그렇게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지아가 주방문을 열고 들어와 제 어깨에 턱을 괴며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엄마, 나 배고파. 그런 환청 속에서 저는 눈물을 흘리며 음식을 만들었습니다. 반찬통을 가득 채워 그의 집 현관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갈 때면 늘 어둡고 싸늘한 공기가 저를 맞았습니다. 집안 곳곳에는 아직 지아와 서윤이의 온기가 남아있는 듯했지만 그 온기는 주인을 잃고 공허하게 떠다닐 뿐이었습니다. 거실 소파에는 서윤이가 좋아하던 토끼 인형이 놓여 있었고 냉장고에는 지아가 붙여둔 장보기 메모가 그대로 붙어 있었습니다. 우유, 계란, 빵, 딸기. 지아의 둥근 글씨체가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 메모를 볼 때마다 가슴이 미어졌지만 저는 차마 떼어낼 수가 없었습니다. 신발장에는 서윤이의 작은 운동화가 나란히 놓여 있었고 현관 벽에는 세 식구가 함께 웃고 있는 사진이 걸려 있었습니다. 작년 여름 바다에 놀러 갔을 때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지아는 서윤이를 안고 환하게 웃고 있었고
진우 씨는 두 사람을 감싸 안듯 서 있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마치 그들이 금방이라도 돌아올 것처럼 그대로였습니다. 저는 냉장고에 반찬을 채워넣고 집안을 둘러보았습니다. 먼지가 쌓인 가구들을 닦아내고 널브러진 옷가지들을 정리했습니다. 진우 씨는 제가 차려준 밥상 앞에서 말없이 밥을 삼켰습니다. 우리는 대화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저 숟가락과 그릇이 부딪히는 소리 그리고 간간이 들리는 그의 깊은 한숨 소리만이 식탁 위를 맴돌았습니다. 그는 밥을 먹는 건지 슬픔을 먹는 건지 모를 표정으로 꾸역꾸역 음식을 넘겼고 저는 맞은편에 앉아 그런 그를 지켜보며 제 슬픔을 삼켰습니다. 그가 한 숟가락 뜰 때마다 저는 속으로 응원했습니다. 그래, 조금만 더 먹어 기운을 내야지. 가끔 그가 저를 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장모님 이제 그만하셔도 되는데 저 때문에 너무 힘드시잖아요. 그럴 때면 저는 애써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야, 내가 좋아서 하는 거야. 자네 잘 먹는 모습 봐야 내 마음이 편해. 자네는 이제 그냥 사위가 아니라 내 아들이나 마찬가지야. 진우 씨는 그런 제 말에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하고 고개만 숙였습니다. 그의 어깨가 작게 떨리는 것을 보며 저도 눈물을 참아야 했습니다. 시간은 그렇게 무심하게 흘러 계절이 3번 바뀌었습니다. 봄이 오고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왔습니다. 벚꽃이 피고 지고 매미가 울고 단풍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계절의 변화는 아무 의미가 없었습니다. 우리의 관계는 장모와 사위라는 이름 아래 연민과 동질감이라는 기묘한 감정으로 엮여갔습니다. 저는 그의 집 냉장고를 채우고 밀린 빨래를 해주고 어지러운 거실을 치우며 마치 제 집처럼 그곳을 드나들었습니다. 진우 씨의 셔츠를 다림질하고 양말을 짝짝이로 맞춰 개고 이불을 햇볕에 널어 말렸습니다. 지아가 살아있었다면 했을 일들을 대신하며 저는 딸의 빈자리를 채우려 했습니다. 진우 씨 역시 그런 저를 더 이상 밀어내지 않고 묵묵히 제 보살핌을 받았습니다. 때로는 제가 청소를 하는 동안 멍하니 소파에 앉아 있다가 제가 만든 음식을 먹고 짧게 고맙다는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상처를 건드리지 않는 선에서 서로에게 기댄 채 위태로운 일상을 이어갔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서로가 서로에게 살아있다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유일한 증인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제가 진우 씨를 보살피는 것은 그를 위한 것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저 자신을 위한 것이기도 했습니다. 그를 돌보는 동안에는 제 슬픔을 잊을 수 있었고 아직 제가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아슬아슬한 평화는 아주 사소한 균열로부터 시작되어 결국 거대한 파국으로 이어졌습니다. 운명의 그날이었습니다. 그날따라 유난히 날씨가 굳었습니다. 아침부터 내리기 시작한 비는 저녁이 되어서도 그칠 줄 몰랐고 저는 뜨끈한 김치찌개와 해물파전을 부쳐 그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비가 오는 날이면 진우 씨가 김치찌개를 좋아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지아가 살아있을 때 비 오는 날이면 꼭 김치찌개를 끓여달라고 했던 기억이 났습니다. 파전도 바삭하게 부쳐서 함께 가져갔습니다. 여느 때처럼 비밀번호를 누르고 안으로 들어섰을 때 집안은 불이 꺼진 채 칠흑 같은 어둠에 잠겨 있었습니다. 평소와는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보통은 거실 불이라도 켜져 있었는데 그날은 현관부터 완전히 어두웠습니다. 진우 씨 아직 퇴근 안 했나? 혼잣말을 하며 거실 불을 켜려던 순간 안방 쪽에서 아주 희미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흐느낌 같기도 하고 신음 같기도 한 소리. 저는 순간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혹시 그가 아픈 건 아닐까? 아니면 혹시 나쁜 마음이라도 먹은 건 아닐까? 온갖 불길한 생각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최근 들어 진우 씨의 상태가 점점 더 나빠지고 있다는 것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밥을 먹는 양도 줄어들었고 표정도 더욱 어두워졌습니다. 며칠 전에는 손목에 붉은 자국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물어봤지만 그는 아무것도 아니라며 소매로 가렸습니다. 저는 들고 있던 짐을 내려놓고 고양이처럼 발소리를 죽여 안방으로 다가갔습니다. 방문은 1cm쯤 아주 미세하게 열려 있었습니다. 저는 그 틈으로 시선을 고정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충격적이고도 가장 강렬한 장면을 목격하고야 말았습니다. 어둠 속 침대에 위태롭게 걸터앉은 진우 씨의 실루엣이 보였습니다. 그는 한 손에 제 딸 지아의 사진이 담긴 액자를 들고 있었고 다른 한 손은 자신의 몸을 더듬고 있었습니다. 창문 사이로 새어들어오는 희미한 가로등 불빛이 그의 윤곽을 드러냈습니다. 그는 상의를 벗은 채였고 사진 속 제 딸을 바라보며 그녀의 이름을 애타게 불렀습니다. 지아야, 지아야 보고 싶어. 너무 보고 싶어.
그의 목소리는 쾌락과 고통이 뒤섞인 채 처절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욕망의 해소가 아니었습니다. 죽은 아내를 향한 한 남자의 절절한 그리움이 살아남은 자의 참을 수 없는 외로움이 육체의 행위를 통해 터져 나오는 절규였습니다. 지아야, 미안해. 너 없이는 못 살아. 어떻게 살아, 어떻게. 그는 울먹이며 사진에 입을 맞췄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자신의 몸을 어루만지며 신음했습니다. 그 광경은 야하거나 외설적인 것이 아니라 처절하고 슬픈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숨 쉬는 것조차 잊었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렸고 손발이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보아서는 안 될 것을 본 데 대한 죄책감, 그의 깊은 고통에 대한 연민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압도하는 당혹감이 저를 덮쳤습니다. 황급히 몸을 돌려 도망쳐야 한다고 이성은 비명을 질렀지만 제 발은 마치 땅에 뿌리라도 내린 듯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저는 그 광경에서 눈을 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였습니다. 제 안에서 아주 오랫동안 죽은 줄로만 알았던 무언가가 꿈틀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죽은 후 여자로서의 삶을 완전히 포기하고 오직 엄마와 할머니로만 살아왔던 제 몸이 그 장면에 반응하고 있었습니다. 메마르고 갈라진 땅에 수십 년 만에 뜨거운 단비가 쏟아지는 듯 아랫배 깊은 곳에서부터 정체 모를 열기가 피어올랐습니다. 온몸의 혈액이 빠르게 돌며 뺨이 달아올랐고 심장은 주체할 수 없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제 몸이 제 의지와 상관없이 반응하고 있었습니다. 30년 가까이 잠들어 있던 여자로서의 감각이 갑자기 깨어나 저를 공격했습니다. 숨이 가빠지고 입술이 말랐습니다. 그의 고통스러운 신음소리가 제 귀에는 마치 관능적인 유혹처럼 들렸고 그의 외로운 몸짓이 제 잠자고 있던 욕망을 잔인하게 일깨웠습니다. 저는 제 자신의 이런 반응에 소스라치게 놀라 저도 모르게 작게 신음했습니다. 아, 그 짧은 소리에 놀란 진우 씨가 움직임을 멈추는 것을 느끼고 나서야 저는 정신을 차리고 미친 듯이 현관으로 달려갔습니다. 신발도 제대로 신지 못한 채 저는 비가 쏟아지는 어두운 밤거리로 뛰쳐나왔습니다. 뒤에서 문 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진우 씨가 저를 쫓아 나온 것 같았지만 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달렸습니다. 빗물이 온몸을 적셨고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때렸지만 저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욕실 거울 앞에 섰을 때 제 모습은 말이 아니었습니다. 흠뻑 젖은 머리카락겁에 질린 눈동자, 그리고 비정상적으로 붉게 상기된 뺨. 저는 거울 속의 낯선 여자를 보며 몸서리를 쳤습니다. 미쳤어, 정수연. 너 정말 미친 거야. 어떻게 사위에게 그런 감정을 느낄 수가 있어? 너는 할머니야. 58살 할머니라고. 저는 스스로를 경멸하고 자책하며 차가운 물을 얼굴에 끼얹었습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진우 씨의 모습과 제 몸을 관통했던 뜨거운 감각은 더욱 선명해졌습니다. 샤워를 하면서도 그 장면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제 몸은 여전히 뜨겁게 달아올라 있었고 심장은 진정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욕조에 찬물을 받아 몸을 담갔습니다. 차가운 물이 피부를 식혔지만 내면의 열기는 식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한숨도 잘 수 없었습니다. 죄책감과 욕망이라는 두 개의 감정이 제 안에서 격렬하게 싸우며 저를 괴롭혔습니다. 창밖으로는 여전히 비가 내리고 있었고 저는 이불을 뒤집어 쓴 채 몸을 웅크리고 누워 있었습니다. 눈을 감으면 그의 모습이 떠올랐고 눈을 뜨면 제 자신이 부끄러웠습니다. 시계를 보니 새벽 3시였습니다. 저는 침대에서 일어나 거실로 나왔습니다. 창문을 열어 차가운 밤 공기를 들이마셨습니다. 이건 잘못된 거야. 절대로 잘못된 거야. 스스로에게 계속 되뇌었지만 제 몸의 반응만큼은 제어할 수 없었습니다. 며칠 동안 저는 진우 씨를 피했습니다. 그에게 걸려온 전화를 받지 않았고 그의 집 근처에는 얼씬도 하지 않았습니다. 전화벨이 울릴 때마다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발신자를 확인하고 진우 씨의 이름이 보이면 손이 떨렸습니다. 받아야 할까 말아야 할까 망설이다가 결국 전화는 끊어졌고 저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문자 메시지도 여러 통 왔습니다. 장모님 괜찮으신가요? 그날은 정말 죄송했습니다. 한번 뵙고 싶습니다. 그 문자를 읽으며 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미안한 것은 저였습니다. 보아서는 안 될 것을 보고 느껴서는 안 될 감정을 느낀 것은 저였습니다. 이대로 거리를 두고 시간이 지나면 이 말도 안 되는 감정도 잊힐 거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그의 얼굴과 그날 밤의 기억은 더욱 짙은 잔상으로 남아 저를 괴롭혔습니다. 밤마다 그 장면이 꿈에 나타났습니다.
꿈속에서 저는 문틈에서 그를 지켜보는 것이 아니라 그의 곁에 있었습니다. 그를 안아주고 그의 슬픔을 달래주었습니다. 그리고 깨어나면 자괴감에 빠졌습니다. 그의 고통과 저의 외로움이 서로를 거울처럼 비추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 둘 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 텅 빈 세상에 홀로 남겨진 존재였습니다. 그의 육체적 갈망은 곧 정신적 공허함의 다른 표현이었고, 그것을 목격한 제 안에서 피어난 욕망 역시 제 지독한 외로움의 발현이었습니다. 우리는 같은 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죽고 저는 여자로서의 삶을 포기했습니다. 화장도 하지 않았고 예쁜 옷도 입지 않았습니다. 거울도 제대로 보지 않았습니다. 오직 딸과 손녀를 돌보는 것에만 집중했습니다. 그런 제게 남자와 여자의 관계의 육체적 욕망 같은 것은 이미 먼 과거의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목격한 장면이 제 안에 잠들어 있던 것을 깨워버렸습니다. 결국 저는 더 이상 도망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해야 했습니다. 이대로 어색하게 서로를 피하는 것은 우리 모두에게 더 큰 상처가 될 뿐이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난 어느 저녁 저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기를 들고 그의 번호를 눌렀습니다. 길고 긴 신호 끝에 잠긴 그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여보세요? 진우 씨, 저예요. 제 목소리가 형편없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 장모님. 그의 목소리에도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한 번 하고 용기를 냈습니다. 저녁 혹시 아직 안 먹었으면 우리 집으로 올래요? 따뜻한 밥 한 끼 차려주고 싶어서요. 잠시 동안 숨죽인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 짧은 순간이 제게는 영원처럼 느껴졌습니다. 그가 거절할까봐, 이대로 우리의 관계가 끝장날까봐 두려웠습니다. 네, 장모님. 지금 가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허물어지듯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그의 승낙을 받은 것이 기쁘면서도 앞으로 닥칠 상황이 두려웠습니다. 1시간 뒤면 그가 올 것입니다. 저는 정신을 차리고 주방으로 향했습니다. 그가 좋아하는 것들로만 정성껏 상을 차리기 시작했습니다. 구수한 된장찌개를 끓이고 노릇하게 갈치를 굽고 몇 가지 나물 반찬을 무쳤습니다. 음식을 만드는 내내 제 마음은 수십 번도 더 천국과 지옥을 오갔습니다. 손이 떨려서 칼질을 제대로 할 수가 없었습니다. 국간을 맞추다가 소금을 너무 많이 넣어 다시 만들어야 했습니다. 거울을 보며 머리를 다시 빗고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평소에 입던 편한 옷이 아니라 조금 더 단정한 옷을 골랐습니다. 그리고는 또 거울을 보며 이게 맞나 싶어 다시 갈아입었습니다. 딩동. 마침내 들려온 초인종 소리에 제 심장이 발밑으로 쿵 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문을 열자 며칠 사이에 더욱 수척해진 진우 씨가 어색한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우리는 아무 말 없이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미안함과 혼란스러움, 그리고 아주 희미한 기대감 같은 것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는 손에 꽃다발을 들고 있었습니다. 장모님, 죄송합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그는 고개를 숙이며 꽃을 내밀었습니다. 저는 그 꽃을 받으며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제가 먼저 그 어색한 침묵을 깼습니다. 어서 와요. 비 오는데 고생했네. 식탁에 마주 앉았지만 우리는 쉽게 숟가락을 들지 못했습니다. 무거운 침묵이 우리 사이를 짓눌렀습니다. 식탁 위에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음식들이 놓여 있었지만 우리는 그것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제가 먼저 찬장에서 소주병을 꺼내 들었습니다. 술 한잔 할래요? 몸도 녹일 겸. 그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고 저는 그의 잔과 제 잔의 맑은 액체를 가득 채웠습니다. 손이 떨려 소주가 잔 밖으로 조금 멈췄습니다. 쨍 하고 잔이 부딪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렸습니다. 우리는 약속이라도 한 듯 단숨에 술을 들이켰습니다. 쌉싸름한 알코올 기운이 목을 타고 넘어가는 순간 팽팽하게 당겨져 있던 긴장의 끈이 조금은 느슨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두 번째 잔을 따르고 세 번째 잔을 따랐습니다. 술이 조금씩 몸에 퍼지면서 우리는 천천히 숟가락을 들기 시작했습니다. 몇 잔의 술이 더 오가고 우리는 조금씩 입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먼저 어렵게 말문을 뗐습니다. 장모님, 정말 죄송합니다. 그날 제가 보여드려서는 안 될 모습을. 저는 그의 말을 가로막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사과하지 말아요. 내가 미안해요. 내가 진우 씨 마음을 너무 몰랐어. 얼마나 힘들었을까? 얼마나 외로웠을까? 제 말에 그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그는 고개를 숙인 채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매일 밤 지하 꿈을 꿔요. 꿈속에서는 아직도 제 옆에서 웃고 있는데 눈을 뜨면 아무도 없어요. 그 텅 빈 공간을 견디는 게 너무 힘듭니다.
지아 옷장을 열면 그의 향기가 나요. 지아가 쓰던 샴푸 냄새, 향수 냄새. 그런데 그 옷들을 만질 수가 없어요. 만지면 정말 그가 없다는 게 실감나니까요. 서윤이 방도 그대로 두었어요. 인형들, 장난감들, 책들 모두 그대로요. 가끔 그 방 문을 열고 들어가서 서윤이가 좋아하던 그림책을 읽어요. 혼자서. 미친 짓이죠. 그의 눈에서 굵은 눈물 한 방울이 툭 하고 식탁 위로 떨어졌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세 번째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그는 손으로 얼굴을 가렸지만 어깨가 심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제 안의 마지막 이성의 벽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그의 앞에 쪼그려 앉아 그의 젖은 뺨을 제 손으로 부드럽게 감쌌습니다. 울지 말아요. 울지 마, 진우 씨. 그는 어린아이처럼 제 손길에 기대어 서럽게 울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의 등을 가만히 쓸어주며 함께 울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장모와 사위가 아니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 기댈 곳 없이 홀로 남겨진 두 개의 영혼이 서로의 상처를 부둥켜 안고 울고 있었습니다. 한참을 울고 난 후 그는 조금 진정된 듯 보였습니다. 저는 그의 눈물을 닦아주며 제 마음속 가장 깊은 곳에 숨겨두었던 말을 꺼냈습니다. 이것이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는 말이 될 것을 알면서도 더 이상은 제 감정을 숨길 수가 없었습니다. 진우 씨, 우리 이렇게 서로에게 기댈 곳이 되어주면 안 될까요? 서로의 외로움을 덜어주면 안 될까요? 제 목소리는 속삭임처럼 작았지만 그 의미는 결코 가볍지 않았습니다. 그는 눈물 젖은 눈으로 저를 올려다보았습니다. 그의 흔들리는 눈동자 속에서 저는 그의 대답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그는 대답 대신 제 뺨을 감싸고 있던 제 손 위로 자신의 손을 포겠습니다. 그의 손은 뜨거웠습니다. 그 온기가 제 손을 타고 팔을 타고 심장까지 번져나갔습니다. 저는 천천히 몸을 일으켜 그의 입술에 제 입술을 가져갔습니다. 그것은 불꽃처럼 타오르는 격정적인 입맞춤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서로의 슬픔과 눈물 맛이 느껴지는 서글프고도 따뜻한 입맞춤이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한참 동안 서로의 체온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우리는 세상이 정해놓은 모든 경계와 윤리를 넘어 서로의 가장 깊은 곳으로 들어갔습니다. 그것은 육체적 욕망의 결합을 넘어선 상처 입은 두 영혼의 구원이었습니다. 그의 품에 안겨 저는 남편이 죽은 후 처음으로, 아니 제 인생에서 처음으로 완벽한 안식과 평온을 느끼며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그날 이후 우리의 세상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눈을 피해 만나는 비밀스러운 연인이 되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저를 장모님이라고 부르지 않았고 저는 그의 이름을 다정하게 불렀습니다. 주말이면 우리는 사람들이 잘 찾지 않는 한적한 수목원으로 드라이브를 가거나 작은 바닷가 마을에서 조용히 시간을 보냈습니다. 어느 토요일 우리는 동해안의 작은 마을로 여행을 갔습니다. 이른 아침 5시에 출발했습니다. 아직 해가 뜨기 전이라 하늘은 어두웠지만 저는 설레는 마음으로 잠을 깨웠습니다. 진우 씨가 차를 몰고 저는 조수석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점점 하늘이 밝아지고 동쪽 하늘이 붉게 물들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해가 뜨는 것을 바다에서 함께 보기로 했습니다. 바닷가에 도착했을 때 수평선이 이미 붉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우리는 모래사장에 돗자리를 펴고 앉았습니다. 진우 씨가 준비해온 따뜻한 커피를 꺼내 제게 건넸습니다. 수연 씨 추우세요? 그는 제 어깨에 담요를 덮어주었습니다. 우리는 말없이 수평선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붉은 태양이 수평선 위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와, 정말 아름다워요. 저는 감탄사를 내뱉었습니다. 정말 아름답네요. 이렇게 아름다운 걸 당신과 함께 볼 수 있어서 행복해요. 진우 씨가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그의 손은 따뜻했습니다. 저는 그의 손을 더 꽉 쥐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이렇게 평온한 행복이 존재한다는 것을 처음 알았습니다. 해가 완전히 떠오른 후 우리는 마을을 산책했습니다. 작은 어촌 마을이었는데 골목골목이 정겹고 아름다웠습니다. 벽화가 그려진 담벼락 화분이 놓인 골목길, 그리고 바다 냄새. 시장에 들러 신선한 회를 샀습니다. 아주머니가 우리를 보고 물었습니다. 어머니 아드님이랑 나오셨어요? 효자네요. 저는 얼굴이 빨개져서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진우 씨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좋은 하루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해변의 작은 식당에서 회를 먹었습니다. 싱싱한 회에 초장을 찍어 먹으니 입안에서 바다향이 퍼졌습니다. 진우 씨가 저를 위해 정성껏 회를 싸주었습니다. 맛있어요, 진우 씨. 맛있으면 다행이에요. 더 드세요.
우리는 그렇게 천천히 식사를 했습니다. 서두를 필요가 없었습니다. 시간이 천천히 흐르고 우리는 그 시간 속에 있었습니다. 식사 후 다시 바닷가를 걸었습니다. 파도가 밀려왔다 빠지기를 반복했습니다. 저는 신발을 벗고 맨발로 모래를 밟았습니다. 차가운 바닷물이 발을 적셨습니다. 진우 씨도 신발을 벗고 제 옆으로 왔습니다. 우리는 손을 잡고 해변을 걸었습니다. 뒤를 돌아보니 우리의 발자국이 나란히 찍혀 있었습니다. 저 발자국 예쁘네요. 제가 말했습니다. 그러게요. 우리 발자국이 함께 있으니까요. 진우 씨가 대답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행복이 묻어 있었습니다. 평일 저녁에는 그의 집이나 저희 집에서 함께 저녁을 만들어 먹고 소파에 나란히 누워 영화를 봤습니다. 그는 제 무릎을 베고 누워 책을 읽기도 했고, 저는 그런 그의 머리카락을 부드럽게 쓸어 넘겨주곤 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우리는 함께 파스타를 만들었습니다. 진우 씨가 레시피를 찾아보며 말했습니다. 오늘은 제가 요리사예요. 수연 씨는 보조만 해주세요. 알겠어요, 셰프님.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진우 씨는 진지한 표정으로 재료를 다듬기 시작했습니다. 토마토를 자르고 양파를 다지고 마늘을 으깨는 그의 모습이 진지하면서도 귀여웠습니다. 저는 옆에서 그를 지켜보며 도와주었습니다. 가끔 재료를 건네주고 물을 끓이고 그릇을 준비했습니다. 주방은 작았지만 우리 둘에게는 충분했습니다. 완성된 파스타를 식탁에 놓고 우리는 마주 앉았습니다. 토마토 소스가 잘 배어든 면이 맛있어 보였습니다. 자, 어떤지 맛 좀 봐주세요. 진우 씨가 기대에 찬 눈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포크로 파스타를 돌돌 말아 입에 넣었습니다. 맛있어요. 정말 맛있어요. 정말요? 다행이다. 진우 씨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을 보는 것만으로도 저는 행복했습니다. 가끔 저녁을 함께 요리했습니다. 제가 야채를 썰면 진우 씨가 고기를 굽고 제가 국을 끓이면 진우 씨가 상을 차렸습니다. 그렇게 함께 만든 식사는 어떤 레스토랑 음식보다 맛있었습니다. 식사 후에는 소파에 나란히 앉아 영화를 보거나 음악을 들었습니다. 진우 씨는 클래식 음악을 좋아했습니다. 쇼팽의 야상곡을 틀어놓고 우리는 조명을 어둡게 한 거실에서 조용히 시간을 보냈습니다. 가끔 진우 씨가 제 무릎을 베고 누웠습니다. 저는 그의 머리카락을 쓰다듬으며 그가 잠들기를 기다렸습니다. 그의 고른 숨소리를 들으면 저도 평온해졌습니다. 어떤 날은 함께 산책을 나갔습니다. 집 근처 공원을 천천히 걸으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별것 아닌 이야기들, 오늘 있었던 일, 재미있게 본 영화, 맛있었던 음식. 그런 평범한 대화가 제게는 특별했습니다. 누군가와 이렇게 편안하게 이야기를 나눌 수 있다는 것이 감사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3년 만에 처음으로 진심 어린 웃음이 피어났고 저 역시 회색빛에서 총천연색으로 바뀌었습니다. 저는 다시 여자가 된 기분이었습니다. 잊고 있던 설렘이라는 감정이 되살아났고 그를 만나러 가는 날이면 아침부터 거울 앞에서 한참을 서성였습니다. 조금이라도 더 젊고 예쁘게 보이고 싶어 새로운 옷을 사고 화장을 했습니다. 옷장 앞에서 이 옷 저 옷 꺼내보며 고민하는 제 모습이 꼭 첫 데이트를 앞둔 20살 소녀 같았습니다. 립스틱 색깔 하나를 고르는데도 한참이 걸렸고 향수는 어떤 것을 뿌릴까, 머리는 묶을까, 내릴까 하나하나가 진지한 고민거리였습니다. 백화점에 가서 새 옷을 사기도 했습니다. 점원이 권하는 대로 젊은 스타일의 옷을 입어보고 거울을 보며 이게 나한테 어울리나 싶었지만 진우 씨가 좋아할 것 같아서 샀습니다. 그를 만나 함께 식사를 할 때면 그가 좋아할 만한 메뉴를 골랐고 그가 권하는 음식은 평소에는 먹지 않던 것이라도 기꺼이 맛보았습니다. 함께 걸을 때면 그의 걸음에 맞춰 천천히 걸었고 그가 관심 있어 하는 이야기에는 귀 기울여 들었습니다. 밤이 되어 헤어질 시간이 다가오면 마치 신데렐라처럼 아쉬워했습니다. 조금만 더 함께 있고 싶었습니다.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순간이 꿈처럼 느껴졌고 혹시라도 이것이 정말 꿈이 아닐까 싶어 몰래 제 팔을 꼬집어 보기도 했습니다. 우리의 관계는 세상이 보기에는 부도덕한 것이었지만 우리에게는 서로를 살게 하는 유일한 생명수였습니다. 함께 있는 동안 우리는 과거의 슬픔과 미래에 대한 불안을 모두 잊을 수 있었습니다. 오직 현재의 행복만이 존재할 뿐이었습니다. 우리는 깨지기 쉬운 유리성 안에서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연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영원할 것 같았던 행복에도 서서히 그림자가 드리우기 시작했습니다. 문제는 제 자신에게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잠든 그의 옆에서 눈을 떴을 때 창문으로 들어온 아침 햇살이 제 얼굴을 비추었습니다.
무심코 손거울을 들어 얼굴을 본 순간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거울 속에는 눈가에 자글자글한 주름과 군데군데 섞인 흰머리 탄력을 잃고 희미해진 얼굴, 윤곽을 가진 낯선 여자가 있었습니다. 목에도 주름이 생겼고 손등에는 나이 반점이 보였습니다. 그 옆에 평온하게 잠들어 있는 진우. 치리의 젊고 생기 넘치는 얼굴과 제 늙고 쇠잔한 모습이 너무나도 극명하게 대비되었습니다. 그의 피부는 탄력 있고 매끈했으며 머리카락은 검고 윤기가 흘렀습니다. 그 순간 날카로운 현실이 비수처럼 제 심장을 파고들었습니다. 나는 곧 예순을 바라보는 늙은 여자고 이 아이는 이제 막 30대 중반을 넘긴 젊은 남자야. 20살이 넘는 나이 차이. 그리고 장모와 사위라는 결코 지울 수 없는 꼬리표. 우리의 행복이 얼마나 위태롭고 부자연스러운 것인지 그제야 똑똑히 깨달았습니다. 그동안 사랑이라는 감정에 취해 애써 외면해왔던 진실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행복 속에서도 끊임없는 불안과 죄책감에 시달렸습니다. 그와 함께 길을 걸을 때면 사람들의 시선이 두려워 자꾸만 위축되었고, 그의 친구에게서 전화가 걸려올 때면 저는 숨을 죽여야 하는 제 자신이 비참하게 느껴졌습니다. 어느 날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고 있는데 옆 테이블의 젊은 여자들이 우리를 힐끗힐끗 쳐다보며 수군거렸습니다. 그들의 대화가 들렸습니다. 저기 봐, 나이 차이 엄청 나지 않아? 엄마랑 아들 같은데. 설마 그런 사이는 아니겠지. 그냥 아들이랑 나온 거 아닐까? 그래도 좀 이상하지 않아? 손도 잡고 있었잖아. 저는 얼굴이 빨개져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진우 씨는 제 손을 꼭 잡으며 괜찮다고 말했지만 저는 그날 이후 사람 많은 곳에 가기가 두려워졌습니다. 저는 그의 미래를 가로막고 있는 거대한 장애물이었습니다. 그는 얼마든지 젊고 좋은 여자를 만나 다시 가정을 꾸리고 아이를 낳고 평범한 행복을 누릴 자격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늙은 제가 그의 발목을 잡고 있었습니다. 이기적인 사랑으로 그의 인생을 망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를 너무나도 사랑했습니다. 처음에는 연민과 동정으로 시작되었을지 모르지만 어느새 그는 제 삶의 전부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 없이는 하루도 견딜 수 없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제일 먼저 그가 생각났고 밤에 잠들기 전 마지막 생각도 그였습니다. 저는 그래서 더 이상은 그를 제 옆에 묶어둘 수 없었습니다. 진정으로 그를 사랑한다면 이제는 그를 놓아주어야 했습니다. 그의 행복한 미래를 위해 제가 사라져야 했습니다. 이별을 결심하는 것은 제 심장을 도려내는 것보다 더 끔찍한 고통이었습니다. 며칠 밤을 뜬 눈으로 새우며 울었습니다. 그 없는 삶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지 상상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그를 위해 해줄 수 있는 마지막 사랑은 이것뿐이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이별을 준비했습니다. 평생을 살아온 정든 집을 부동산에 내놓았습니다. 부동산 중개인이 물었습니다. 이사 가시는 이유가 뭐세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그냥 혼자 살기에 너무 크고 추억이 너무 많아서요. 아무도 저를 찾을 수 없는 멀고 먼 남쪽 바닷가 마을에 작은 집을 계약했습니다. 인터넷으로 여러 마을을 찾아보다가 한적한 어촌 마을의 작은 집을 발견했습니다. 사진으로 본 그 집은 바다가 보이는 언덕에 있었고 주변에는 사람이 별로 없었습니다. 내일 이사 갈 날짜가 정해지자 저는 마지막으로 그와의 시간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에게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까지 행복한 기억만을 남겨주고 싶었습니다. 마지막 데이트 날 우리는 그가 좋아하는 레스토랑에서 저녁을 먹고 처음 함께 봤던 영화를 다시 봤습니다. 그날 저는 최대한 밝게 웃으려 노력했습니다. 진우 씨가 눈치채지 못하도록 평소처럼 행동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그는 제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수연 씨, 당신을 만나고 저는 다시 사는 법을 배웠어요. 정말 고마워요. 그리고 사랑해요. 저는 터져나오려는 눈물을 간신히 삼키며 애써 웃었습니다. 나도 사랑해요, 진우 씨. 그날 밤 저는 그의 품에 안겨 잠든 그의 얼굴을 밤새도록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이마, 콧날, 입술 하나하나를 제 눈과 마음에 새겨 넣었습니다. 이것이 마지막이라는 생각에 가슴이 미어지는 듯했지만 저는 울지 않았습니다. 울면 그가 깰까봐 숨소리조차 죽였습니다. 그저 그의 얼굴을 바라보며 모든 것을 기억하려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그가 출근하고 난 뒤 저는 제 모든 흔적을 지우고 조용히 그 집을, 그리고 제 인생의 가장 찬란했던 시간을 뒤로하고 떠났습니다. 새로운 집에 도착한 후 저는 가장 먼저 휴대폰 번호를 바꿨습니다. 그리고 예전 번호로 그에게 제 생의 마지막이 될 문자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진우 씨 나예요. 갑자기 떠나서 미안해요. 그동안 당신 덕분에 내 남은 인생에서 가장 눈부시게 행복한 시간을 보냈어요. 당신은 내게 빛이었고 구원이었어요. 하지만 우리의 인연은 여기까지인 것 같아요. 저라는 무거운 짐을 벗어던지고 당신은 당신의 빛나는 삶을 살아가세요. 부디 좋은 사람 만나서 제가 받지 못했던 평범한 행복까지 모두 누리며 살아야 해요. 이건 내 마지막 부탁이자 진심이에요. 아주 먼 곳에서 항상 당신의 행복을 빌고 있을게요. 사랑했어요. 내 모든 것을 다해 사랑했어요. 메시지를 보낸 후 저는 미련 없이 휴대폰 전원을 끄고 깊고 푸른 바다를 향해 멀리 던져버렸습니다. 휴대폰은 포물선을 그리며 날아가 파도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이제 정말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지금 저는 파도 소리가 자장가처럼 들리는 이 작은 집에서 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침이면 작은 텃밭을 가꾸고 오후에는 바닷가를 산책하며 시간을 보냅니다. 텃밭에는 상추와 고추, 토마토를 심었습니다. 매일 아침 물을 주고 잡초를 뽑으며 식물들이 자라는 것을 지켜봅니다. 작은 생명들이 자라나는 모습을 보는 것이 위로가 됩니다. 오후가 되면 바닷가로 나갑니다. 모래사장을 걸으며 파도 소리를 듣습니다. 가끔 조개 껍데기를 줍기도 하고 바위에 앉아 수평선을 바라보기도 합니다. 마을 사람들은 저를 서울에서 내려온 조용한 할머니 정도로만 알고 있습니다. 가끔 슈퍼에서 마주치면 인사를 나누지만 깊은 이야기는 하지 않습니다. 그게 좋습니다. 때때로 파도처럼 밀려오는 지독한 그리움에 가슴이 쓰리지만 저는 후회하지 않습니다. 그와의 사랑은 신이 제게 주신 마지막 선물이었고 그를 떠나온 것은 제가 그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사랑이었으니까요. 그는 지금쯤 어디서 어떻게 살고 있을까요? 저를 원망하고 있을까요? 아니면 제 뜻대로 새로운 삶을 시작했을까요? 부디 행복하기를 매일 밤 별을 보며 기도합니다. 가끔 밤에 꿈을 꿉니다. 꿈속에서 진우 씨가 바닷가에 나타납니다. 멀리서 저를 부르는 그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수연 씨, 수연 씨. 저는 그에게 달려가려 하지만 발이 모래에 빠져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는 점점 멀어지고 저는 그의 이름을 부르며 울부짖습니다. 그리고 깨어납니다. 베개가 눈물로 젖어 있고 가슴은 찢어질 듯 아픕니다. 그런 날이면 하루 종일 멍하니 바다만 바라봅니다. 마을 슈퍼 주인 아주머니가 가끔 저를 걱정합니다. 혼자 사시니 외로우시겠어요. 마을 어르신들 모임에 나오시지 그래요? 저는 괜찮다고 웃으며 대답합니다. 하지만 정말 괜찮은 건지 저도 모르겠습니다. 외롭지 않다고 하면 거짓말이고 후회하지 않는다고 하면 또 거짓말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옳은 선택이었다는 것만은 압니다. 진우 씨는 아직 젊고 앞으로 살아갈 날이 많습니다. 그에게는 새로운 사랑을 할 권리가 있고 다시 가정을 꾸릴 권리가 있습니다. 저와 함께 있었다면 그는 세상의 손가락질을 받으며 살아야 했을 것입니다. 장모와 사위라는 금기의 관계, 그것은 우리가 아무리 사랑했어도 세상이 용납하지 않는 관계였습니다. 어느 날 마을 버스를 타고 읍내에 갔다가 젊은 부부를 보았습니다. 남편은 아내의 배를 쓰다듬고 있었고 아내는 행복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임신한 것 같았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진우 씨도 저런 행복을 누려야 한다고. 늙은 여자와의 숨겨야 하는 사랑이 아니라 당당히 세상에 드러낼 수 있는 사랑. 아이를 낳고 가족을 이루는 평범한 행복. 그것을 생각하면 마음이 아프지만 동시에 그래야만 한다는 확신도 듭니다. 이것이 사랑이라면 진정한 사랑은 상대방을 위해 물러설 줄 아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계절이 바뀌고 있습니다. 여기 와서 벌써 6달이 흘렀습니다. 봄에 왔으니 이제 가을입니다. 바다는 계절마다 다른 얼굴을 보여줍니다. 봄에는 잔잔하고 부드러웠고 여름에는 뜨겁고 거칠었습니다. 이제 가을 바다는 쓸쓸하고 깊습니다. 저의 마음과 닮았습니다. 마을 뒷산에 올라가면 저 멀리 수평선이 보입니다. 그 수평선 너머 어딘가에 진우 씨가 있을 것입니다. 같은 하늘 아래 같은 공기를 마시며 살아가고 있겠죠. 그가 행복하기를, 그가 웃고 있기를, 그가 누군가를 사랑하고 있기를. 그것이 저의 유일한 바람입니다. 어젯밤에는 오랜만에 지아와 서윤이 꿈을 꾸었습니다. 꿈속에서 우리는 벚꽃이 핀 공원에 있었습니다. 서윤이는 저에게 달려와 안겼고 지아는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괜찮아. 우리 행복해. 엄마도 행복해야 해. 꿈에서 깨어났을 때 제 얼굴에 눈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슬픈 눈물만은 아니었습니다. 딸의 말이 저를 위로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오늘도 해가 뜹니다.
바다 위로 황금빛 햇살이 쏟아집니다. 저는 커피를 한 잔 내려 테라스에 앉았습니다. 따뜻한 커피를 마시며 바다를 바라봅니다. 이것이 제 새로운 일상입니다. 평온하지만 외롭고 고요하지만 쓸쓸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 삶을 받아들였습니다. 이것이 제가 선택한 길이니까요. 언젠가 아주 오랜 시간이 흘러 제가 이 세상을 떠날 때 저는 후회하지 않을 것입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뜨거웠던 사랑을 했고 가장 고통스러운 이별을 했으니까요. 그리고 그 모든 것이 진실이었으니까요. 거짓 없는 진심으로 사랑했고 진심으로 그를 놓아주었습니다. 진우 씨, 당신이 이 이야기를 듣고 있을까요? 아마 듣고 있지 않겠죠. 하지만 어디선가 당신도 나처럼 바다를 보며 저를 생각하고 있다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사랑이 잘못된 것이었는지 아니면 아름다운 것이었는지 저는 아직도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그것은 진실한 사랑이었다는 것. 세상의 잣대로는 금기였지만 우리에게는 구원이었던 그 시간들. 저는 그 시간들을 가슴에 품고 남은 생을 살아갈 것입니다. 바람이 붑니다. 시원한 가을 바람이 제 머리카락을 흩날립니다. 저는 눈을 감고 그 바람을 느낍니다. 이 바람이 당신에게도 닿기를, 당신도 이 바람을 느끼기를 바랍니다. 제 긴 고백은 여기까지입니다. 세상의 손가락질을 받을지 모를 저희의 사랑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들의 삶에도 후회 없는 사랑이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